나는 서울에서 다시 안동 하회 마을로 내려왔다. 기차역의 삭막한 플랫폼에 서 있을 때부터 손끝이 먼저 고향의 냄새를 기억해냈다. 차갑고 습한 바람에 젖은 집내, 갓 구운 수채 냄새, 오래된 한옥 기둥 속에 스민 참나무 향,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 물 한 개가 혀끝에 닿을 듯 흘러다니는 기분. 올해도 제사를 지내러 돌아와야 했고 나는 사당의 마룻바닥에 무릎을 대게 될 내 자리를 마음속으로 미리 정리해 두었다. 이름은 류서영. 하회의 한 종개서 나고 자라 도시로 떠났다가 계절이 돌고 조상이 부르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떠났던 시간이 마치 종이에 닫힌 부절처럼 얇고도 매끄럽게 접혀드는 것을 느꼈다. 종택의 대문을 열면 먼저 마당 가장자리에 둥글게 놓인 장독대들이 눈을 마주친다. 이 집의 숨결을 지키는 것들이라 바람이 바뀌면 장독대가 먼저 알아차린다. 흘끗 보니 오른쪽 끝에 독 하나가 어쩐지 다른 것들보다 검게 보였다. 저 독은 부용대 절벽 쪽으로 고개를 내밀 듯 배치되어 있는데 어릴 적 내게는 늘 조금 신경 쓰이던 녀석이었다. 하필 그 독 아래 한삼의 하얀 조각 같은 게 바람에 달싹였다. 지나가던 종손 작은 어머니가 바람 장난이지 하고 웃었지만 그 하얀 천의 올풀림이 내 기억에 어떤 문사를 건드렸다. 한삼은 상여 옷자락에 달아 흔들리던 그 여름의 하얀 깃발이었다. 그 여름 마을에서는 윤씨 부인 혹은 부용이라 불리던 젊은 여인이 급히 장지로 떠났다. 혼례를 앞둔 밤이었고 하객들이 가져온 술과 떡이 아직 돔에 남아있던 시간이었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상여의 높이를 눈으로 겨우 올려다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어른들이 입김처럼 내뱉은 말들은 내 귓바퀴 어딘가에 묻어 지금까지 남았다. 창호에 물손 자국이 남았더라. 탈을 만든다는 그 서당 아이와 체면이 있지 종갈한 데가 어디라고. 누군가는 별말 없이 휘장을 걷었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목에 걸어 당겼다. 그때부터 부용의 이름은 마을의 비밀 서랍 안에 들어가 붙었다. 감히 열면 손가락이 베일 것 같은 서랍. 제사를 위한 준비가 분주했다. 사당의 굵은 기둥 아래에서 어머니는 집안 어른들의 점잖은 기침 소리 사이를 지나가며 나에게 제수의 배치를 일러주었다. 나는 대답만 하며 명절처럼 정갈해진 문사를 손끝으로 쓸었다. 그런데 쌀뜨물로 닦아 반들거리는 창호지 한가운데 물이 증발하고 남긴 것 같은 흐릿한 손바닥 자국이 있었다. 5 손가락이 고루 펴진 모양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약간 비스듬히 아래로 처진 모양새였다. 어릴 적 부용이 안채에서 돌아서며 문을 미는 습관이 떠올랐다. 새끼손가락에 끼던 얇은 반지가 창호에 먼저 닿곤 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문살에 코를 가까이 했다. 쑥, 익숙한 쑥 냄새가 아주 약하게 스며 있었다. 부엌에서 데친 나물의 냄새가 아니라 어떤 무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쑥향. 제사의 전야에 누군가 사당 앞에 다녀간 게 분명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부용대 쪽에서 바람이 내려와 울타리에 새끼줄을 흔들었다. 뜰 끝에서 누군가 기별 들었나 하고 낮게 묻자. 내일 탈놀이 연습 있다더라. 올해는 별신굿 제대로 올린다지? 하는 소리가 희미했다. 별신굿. 하회의 굿은 마을의 병을 털어내고 복을 부르는 것이다. 살아있는 병뿐 아니라 말하지 못해 응어리가 된 홀령의 눈물도 닦아낸다고들 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웃지도 끄덕이지도 못했다. 내 기억의 서랍은 이미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 서랍 위에 얹힌 이름, 부용. 잠이 얕게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마루 끝에서 또렷한 소리가 났다. 나무가 안쪽에서부터 얄팍하게 금 가는 그 특유의 소리, 마치 숨을 삼키듯 바삭하고. 나는 홀린 듯 사랑채 끝방으로 갔다. 그 방에는 오래전부터 집안탈 몇 개가 보자기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다. 보자기를 풀자 성난 눈매의 양반탈 하나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 아주 가느다란 실금이 들어 있었다. 금의 선이 창호의 손자국과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의 길이를 닮았다. 나는 탈을 들어들고 숨을 죽였다. 나무결 사이로 무언가가 말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나무는 입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오래된 소문뿐이었다. 새벽녘 사당으로 향하는 마당에 흙이 밟힐 때마다 젖은 소리를 냈다. 물안개가 마치 조상들의 호흡처럼 마당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어쩌면 이 제사가 살아남은 자들의 체면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말 못한 자들의 이름을 되돌리는 길이 되길 조용히 빌었다. 그러자 마음의 안쪽에서 한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영아, 네가 듣는다면 그 여름의 문을 열어다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 같기도 부용의 것 같기도 낙동강의 물살 같기도 했다. 그날 오후 나는 병산서원 쪽으로 길을 잡았다. 서원의 널찍한 마당에 햇살이 내려앉으면 줄기마다 빛의 결이 선명해진다. 거기서 나는 한 장인을 만났다. 그가 이름을 말했을 때 내 귓속에서 옛 소문이 또 한 번 떨렸다. 하원석. 그는 지금은 장인이 되었지만 오랜 세월 전에 누군가에게는 그저 서당에서 글과 칼질을 같이 배우던 젊은이였을 것이다. 내가 탈이 깨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나무는 필요할 때 스스로 입을 엽니다. 했다. 무엇을 말하던가요? 내가 묻자. 그는 순내가 묻은 손끝을 들어 공기 중 어딘가에 선을 그었다. 그 선은 부용대 쪽으로 굽이쳤다. 거기로 가보시지요. 그늘이 길게 늘어지는 시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발 뒤꿈치에 달라붙은 물기가 더 무거워졌다. 부용대는 절벽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처럼 대했다. 물안개가 걷히는 시간이면 그 절벽의 허리께 어딘가에 섬돌 같은 곳이 생겨 거기서 누군가 기도도 하고 울기도 했다. 나는 거기에서 부용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면 돌아오는 응답은 누구의 것이 될까? 내 목소리인지 한삼의 흰오리 바람에 긁는 소리인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서랍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야 더 깊이 알았다. 해가 기울어 종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 나는 조용히 선앙당 앞에 섰다. 소박한 돌무더기와 오래된 소나무, 그리고 누군가가 새로 매달아 놓은 하얀 천. 그 천의 매듭이 내 어릴 적 기억과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묶여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작은 키의 무당이 눈동자가 마치 강물 바닥의 자갈처럼 깊고 고요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종가 처자라 했지. 그녀가 말했다. 한 장단만 들려줄 테니 밤이 오면 다시 오너라. 그녀는 북을 한 번 두드렸다. 한 번뿐인데 나는 그것이 문을 여는 소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 문은 밖에서 열려 안으로 드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려 바깥으로 나가는 문. 내 안에 서랍이 삐걱 하고 열리는 소리였다. 밤은 이 마을을 낡은 천처럼 덮었다. 별들은 흐릿했고 절벽 위로 올라간 바람은 서늘했다. 나는 무당의 말대로 다시 선앙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노인 하나, 장정 둘, 그리고 낮에 보았던 장인 하원석. 그들은 말수를 아꼈고 북소리는 물을 고르게 만드는 손길처럼 천천히 울렸다. 별신굿을 정식으로 올리는 날은 아니었지만 그 예비의 밤은 이미 굿에 물을 드고 있었다. 무당은 하얀 옷자락을 질끈 묶고 바람을 꿰매드듯 몸을 흔들었다. 나는 사람들 주위를 크게 돌아 선앙당 나무 그늘에 앉았다. 잎사귀 사이로 달빛이 떨어져 내 옷소매를 적셨다. 그때 누군가가 천천히 내 옆에 앉았다. 하원석이었다. 그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었다. 말은 없었다. 침묵은 어떤 때는 무례고 어떤 때는 유일한 예법이었다. 우리는 예법을 택했다. 한참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부용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누가 들었습니까? 그가 말했다. 장독대가요.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장독대가 여름밤의 숨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름밤의 장독대는
내게도 늘 이상하게 들렸다. 항아리의 뱃속에서 물이 흔들리는 소리, 소금이 녹아드는 소리, 메주가 익어가는 소리들이 겹겹이 포개져 어떤 때는 사람의 울음을 닮았다. 부용의 혼례 전날 밤, 그 울음은 특히 깊고 낮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부용은 기침이 갑자기 심해져 방 안에서 누웠고 그날로 숨이 멎었다. 의사는 오지 않았다. 집안은 체면이 있었다. 상여는 이틀이 채 안 되어 떠났고 혼례를 위해 준비한 비단은 상포로 재단되었다.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은 명확하지 않음을 금처럼 다듬어 전설로 만들었다. 무당의 발이 모래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입술은 중얼거렸고 바람은 그 말을 받아 종과 담벼락으로 옮겼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문지방에서 한 번 꺾여 안채로 들어가는 풍경까지 그려 보였다. 종택의 창호에 남은 손자국. 그녀가 말했다. 그건 살아있는 손이 두드리던 자리에 남는 물의 눈물이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부용은 죽기 전날 밤 누구를 기다렸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원석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북이 또 한 번 울렸다. 북의 울림은 우리 각자의 껍질 속으로 스며들어 조금씩 살갗을 깨웠다. 나는 그에게 부용과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달라 부탁할 수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겨울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부용은 가끔 서당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고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멀리서 듣다 돌아가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채를 하나 선물로 건네고 싶다며 장인의 공방으로 찾아왔다. 그날 부용은 침묵이 길었고 부채의 뼈대를 만지작거리다 돌아섰다. 그렇게 두세 번의 계절이 흘렀다. 집안에서는 부용의 혼례가 정해졌고 신랑은 우리 종가의 장손 류선우였다. 그는 예법에 밝고 말이 적은 사내였다. 그 결혼은 마을의 균형을 맞추는 도리였다. 누구도 그 돌을 건드려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심장은 균형을 거부한다. 균형은 제단 위에 올려두는 것이지 사람의 흉곽 안에 쑤셔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 밤 별신굿의 장단은 가벼운 흔들림에서 점점 단호한 발걸음으로 옮겨갔다. 무당이 긴 호어리처럼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동쪽을 향해 멈췄다. 물안개가 문을 두드린다. 그녀가 말했다. 문을 열 사람이 필요하다. 모두가 잠깐 나를 보았다. 내가 그 문을 열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당 쪽으로 걸었다. 어둠 속의 한옥은 낮보다 더 많은 말을 지니고 있었다. 마루의 온기가 달빛 아래에서 크기와 모양을 바꾸었고 대청마루의 연목은 흔들리는 그림자와 한몸이 되었다. 나는 창호 앞에 섰다. 낮에 보았던 물손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손바닥의 윤곽은 더 옅어졌지만 새끼손가락의 기울기는 더 선명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포겠다. 내 손이 문살에 닿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조용한 숨이 새어나왔다. 그 숨은 목소리였다. 나를 보지 말아요. 아주 멀고 아주 가깝게 겹친 음성. 부용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물에 비친 달처럼 서로를 포개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이 집이 알면 누구의 이름이 지워질까요?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한 집안만의 일이 아니다. 한 마을, 한 시대의 일이다. 이름을 지워가며 균형을 만든다. 지운 이름이 장독 속에서 발효되고 문살의 물기 속에서 증발하고 한삼의 흰홀 속에 걸려 남는다. 나는 문틈으로 스미는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쑥향이 더 또렷했다. 다음 날 병산서원에서는 낡은 서책의 표지에서 가루가 일어났다. 나는 서고에 들어가 오래된 문서들을 훑다가 가느다란 글씨로 눌러쓴 짧은 기록을 하나 보았다. 부용, 성정온화, 글씨 손맛 조흠, 기침 잦음, 그것뿐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존재 전체를 그런 네 단어로 묶어두고 싶었던 것처럼. 나는 그 기록을 덮고 서원 뒷담장을 한 바퀴 돌았다. 돌아 나오는 길 공방 앞에서 하원석을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나에게 작은 비녀 하나를 건넸다. 은으로 만든 꽃무늬가 흐릿하게 다른 비녀. 장독대 뒤 셋째 소나무 뿌리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어제 새벽 그 비녀는 부용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눌렀다. 은이 천을 먹자 더 차가워지는 듯했다. 왜 그 비녀가 거기 있었을까? 왜 밤마다 장독은 울었을까? 왜 창회는 물손 자국이 남았을까? 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다. 나는 단서를 들고 선앙당으로 가 무당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비녀의 손잡이 끝을 손톱으로 툭툭 치더니 말했다. 삶은 제사를 부르고 제사는 때로 진실을 늦춘다. 내일 밤 별신굿을 제대로 올리자. 그녀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대가 문을 열고 탈이 말을 하게 하자. 그 밤 탈놀이의 연습은 연습 같지 않았다. 양반의 목소리는 오만했고 각시의 춤은 슬펐다. 중의 탈은 흘리고 웃다가 어느 순간 울음을 삼켰다. 장인들은 내내 침묵했고 북소리는 땅속의 밧줄을 잡아당기듯 깊이 내려앉았다. 하원석이 들고 나온 탈 하나가 무대 앞에 제등 피달에 놓이자 어젯밤에 보았던 그 금이 다시 보였다. 나는 조심히 다가가 금의 시작과 끝을 더듬었다. 시작은 관자놀이, 끝은 입꼬리 바로 옆. 마치 말하려다만 입술의 길. 나는 갑자기 떠올랐다. 부용이 홀레다스 전 안채의 문을 반쯤 열고 나를 불렀던 기억. 서영아. 그녀는 내 손을 잡아 끌고 장독대 뒤로 데려갔다. 여기 이 소나무를 기억해 주오. 내가 길을 잃으면 여기서 빛이 바람을 따라 내려올 테니. 그날 그녀의 장독 사이로 스민 숨소리가 오늘 북소리의 울림과 겹쳤다. 별신굿의 마당으로 사람들이 채워졌다. 무당은 검은 머리칼을 하나로 묶고 이마에 땀을 소매자락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비녀를 제물 위에 올리고 장단을 시작했다. 소리의 궤적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당에 떨어져 무늬를 그렸다. 그 무늬는 선앙당에서 종택으로, 종택에서 부용대로, 부용대에서 강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 무늬를 따라 눈으로 걸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억눌러진 이름이 조심스럽게 드러나는 소리였다. 구세의 마지막 밤, 무당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제사를 올리는 일만 남았다. 제사는 살아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조상의 이름과 연결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그날의 제사는 동시에 지워진 이름에 빛을 드리는 일이기도 했다. 사당의 문이 열리고 향이 피어오를 때 나는 비녀를 향 위에 잠깐 올려놓았다가 다시 손에 쥐었다. 그 은빛은 내 손바닥의 생살에 가느다란 선을 그렸다. 나는 눈을 들었다. 제상 너머로 많은 눈동자들이 오고 갔다. 노인의 건조한 눈물, 아이의 지루한 하품, 젊은 사내의 굳은 턱. 그 사이로 한때 이 집의 각시가 되려 했던 부용의 그림자가 스쳤다. 의식이 끝나자 나는 어머니에게 잠시 강가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낙동강의 물 한 개는 여전히 낮은 자세로 흘렀다. 강변에 피어난 억새는 밤새 서늘한 숨을 마셨는지 입히기 끝이 더 날카로워 보였다. 나는 부용대 절벽에 허리깨 난 작은 섬돌에 앉았다. 이 자리를 부용이 얼마나 자주 찾았을까?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소란해졌을 때 혹은 서당 아이들의 글소리를 멀리서 들은 뒤 돌아오던 길에 나는 거기서 비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문을 열었어. 바람이 조금 세졌다. 억새가 한 몸처럼 고개를 숙였다. 물 한 개가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절벽 위 소나무 가지 어디선가 하얀 천조각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햇빛이 천의 결 사이사이를 지나며 미세한 올무늬를 빛냈다. 한삼이었다. 어제 선앙당에서 보았던 매듭과 같은 모양으로 묶인 부용의 죽음에 관해 정확한 기록은 없다. 기침이 악화되었다는 말, 혼례의 긴장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는 말, 혹은 억눌린 울음이 목구멍을 막았다는 말. 어떤 이들은 새벽녘 부용이
안채의 문을 열고 한참 동안 장독대를 바라보았다고도 했다. 그 장독의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의 어깨를 닮았다며 손을 뻗었을지도 모른다고. 손끝에서 물이 떨어져 창호에 손자국이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 말들 사이로 걸어갔다. 말과 말 사이에는 늘 한 사람의 침묵이 산다. 하원석은 그 침묵의 주인일 것이다. 그는 오늘도 말을 아꼈다. 제사가 끝난 뒤 그는 종택 뒤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용은 당신의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서영, 서쪽의 그늘과 동쪽의 빛이 한 글자에 있으니까. 나는 미소 지으려다 그만뒀다. 웃음은 때로 비문처럼 억지스러우니까. 우리는 함께 장독대 뒤에 셋째 소나무로 갔다. 뿌리 옆에 흙은 누군가의 발길로 살짝 눌려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어제의 비녀를 다시 꺼내어 나무 뿌리 사이에 작은 홈에 살짝 얹었다. 그건 매장이나 봉인이 아니라 자리 찾아주기 같은 무엇이었다. 하원석이 낮게 숨을 들이켰다. 탈은 더 이상 금을 늘리지 않겠지요. 그가 말했다. 나무는 때를 안다.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둘 다 우리 각자의 몫을 다하지 못한 어떤 밤들의 무게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더 이상 장독의 뱃속에만 맡겨두지 않기로 했다. 해가 떠올라 절벽의 이마에 금빛을 얹을 때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밤의 굿이 아이들에게는 놀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굿의 북은 아이들에게 단지 흥겨운 장단일 뿐 어른들의 흉곽을 두드리는 망치라는 것을 알 리 없다. 나는 웃음소리를 따라 잠시 걸었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종택 사랑채의 창호에 새로 갈아 끼우려던 한지를 들고 오던 사촌 오라버니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창호를 갈아야지.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젓고 문살의 손자국에 손을 한 번 더 포겠다. 손바닥의 온기가 종이에 스며드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부용, 내 이름을 종이에 올려 재상 맞은편에 놓아두마. 하지만 우리는 집안의 체면과 마을의 균형을 동시에 배려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적었다가 바람에 흘려보냈다. 며칠 뒤 별신굿을 정식으로 올리는 날이 왔다. 마당은 사람들로 차고 제등은 낮보다 더 밝게 타올랐다. 무당은 재물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북으로 첫 창단을 열었다. 하원석은 양반탈을 들었다. 금이 갔던 관자놀이가 아침 햇빛에서 더 이상 아프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탈의 눈구멍 너머로 마당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은 사당의 처마 밑에서 내 어깨를 잠시 스쳤다. 그때 나는 이해했다. 어떤 사랑은 마을의 균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심장에게 요구하는 침묵을 잠시 끊어 숨을 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굿의 막바지, 무당이 북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각시를 보내자. 그녀는 한삼의 끝을 들어 바람에 흔들었다. 그 흰올이 햇빛을 받아 부용대의 바위에 작은 빛의 점을 찍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눈을 낮추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가 비녀를 재상 앞에 살짝 올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부용, 너의 길은 강을 따라 내려가고 절벽의 그늘을 따라 돌아와 결국 마당의 흙으로 세우며들 것이다. 그 흙에서 우리의 발자국이 다시 시작되기를. 무당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축복도 아니고 해원의 보증서도 아니었다. 다만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였다. 굿이 끝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제등의 불꽃이 마지막 불씨를 놓을 때 나는 공방으로 향했다. 하원석은 탈들을 하나씩 보자기에 싸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등에서 땀방울 하나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탈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가 잠시 쉰다면 그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조금 더 듣고 나머지는 잊으라는 뜻일 거예요. 그는 보자기를 묶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부용대 쪽 한삼의 흰 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매듭을 푼 듯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종택 사랑채의 창호는 그대로 두었다. 새 종이를 붙이지 않았다. 물 손자국은 더 옅어졌고 쑥향도 거의 사라졌다. 나는 등잔불을 낮추고 누웠다. 귀를 기울이면 아주 멀리서 장독의 뱃속에서 물이 한번 출렁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잠들기 전 문득 떠올랐다. 내일 새벽 마을의 작은 전시방에 고이 걸어둘 양반탈의 얼굴, 그 탈의 관자놀이의 금이 오늘은 멈춘 듯 보였지만 혹시 새벽빛이 창을 스칠 때 아주 가느다랗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선 하나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그 선이 있다면 나는 놀라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 마을의 균형을 지키는 방식이란 때로는 완치가 아니라 미세한 통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니까. 새벽이 오기 직전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물안개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다. 장독대 위로 비치한 올씩 걸려들었다. 셋째 소나무 가지에 달았던 한삼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가지 끝에 매듭이 지나간 자리의 껍질이 아주 조금 밝아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거친 껍질의 결이 내 손바닥의 선과 잠깐 겹쳤다. 그 겹침은 누구의 이름도 지우지 않고도 서로를 기억하는 방법 같았다. 나는 집 안으로 돌아와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상의 위패들은 변함없는 침묵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올해의 제사는 여기까지.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이름을 덧붙였다. 부용. 그 순간 바깥마당에서 아주 얇은 소리가 났다. 나무가 안쪽에서부터 숨을 내쉬듯 바삭 하는 소리.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새로운 금인지, 마르는 물소리인지, 아니면 단지 내 심장의 맥박이 문사를 통해 퍼져나간 울림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했던 것은 내 안에서 열려있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문은 닫히지 않은 채 바람의 출입을 허락하며 아주 오랫동안 집을 집답게 지켜줄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부용의 이름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독의 물은 잔잔했고 창호의 물손자국은 계절을 지나며 사라졌다. 선앙당의 매듭은 누군가 다시 맺고 병산서원의 그림자는 오후마다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그리고 공방의 벽에는 은은한 광택을 가진 비녀 하나가 잠시 걸려 있다가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알았다. 어떤 사라짐은 사라짐이라 쓰고 자리 찾음이라 읽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이 마을은 앞으로도 오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숨을 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끔 새벽의 가장 얇은 순간에 전시방의 탈 하나가 아주 얕은 선을 새로 얻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누구도 그 선을 보았다고 내기처럼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장독대 사이로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문득 바람의 길이 살짝 바뀌어 한삼이 없는 가지 끝에서 하얀 것이 스친다며 눈을 비볐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창호 앞에 서서 손바닥을 한번 포겠다 떼었다. 종이는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바닥에는 언제나 물의 천이 잠깐 머물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명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법의 기억이었으므로.